노하수 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재생계획과 김경학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하수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적인 재원 확보 및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및 전문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선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은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서울시와 공동 주최 행사를 해주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박성현 의원님, 최민규 의원님, 성음지 의원님, 이은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님, 김길복 수도경영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수도는 도시를 이루는 핵심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서울의 하수 관로는 약 1만 866km입니다. 이 중에 30년 이상 된 하수 관로가 6,029km여서 전체의 56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는 하수 관로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한 100km 정도의 하수 관로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관로가 노후화가 되고 진행되는 것은 한 150km 정도가 매년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자연스럽게 가속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가 와도 국지속으로 아주 많이 극단적으로 막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작년 여름에 연희동의 도로가 침하되는데 거기에 차량이 그대로 그냥 빠졌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그 도로 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 아랫부분에 이제 하수도 관도 있었고요. 또 하수관이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그것만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원인들이 각 사건들을 도로 침하 사건들을 보면 한 50% 정도는 하수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하수관의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물재생 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4군데 시설도 현재 지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량을 해 나가면서 현재 저희가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서울시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수도 부분은 특별하게 하수도 요금을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마련하고 이것들을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약 9천억 원, 9,100억 원 정도의 그 요금을 받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수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하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수 요금 그리고 이제 하수도 쪽에 투입되는 금액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약 100%를 이걸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하수 요금으로는 저희가 한 56%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고 저희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물처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처리 비용하고 대비해서 하수도 요금을 비교한 금액인데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1,2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690원, 7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화가 시급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안전한 서울시 그리고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네 기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 하수관 시설은 도로의 지반 침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난 9년간 지반 침하 사고 211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가 107건으로 50.7%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수도와 관련된 지반 침하의 대부분은 시설물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반 침하 위험 지역과 또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반 침하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불안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수관과 관련된 지반 침하의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땅속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시설인 노후 하수관을 미리미리 교체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답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지금까지 노후 하수관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바로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그동안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구 연한 30년이 도래한 노후 하수관로는 매년 약 150km 이상 늘고 있는 반면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매년 교체되는 노후 하수관로는 100km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노후 하수관로는 계속 누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의 특별회계 재원은 전적으로 우리 하수도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23년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토론은 그에 따른 그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체계의 개편이 요즘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고질적인 하수도 재정 문제를 이대로 안고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땅속에 잠재적인 위험시설인 노후 하수관로를 방치한다면 시민의 안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참석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당면한 노후 하수관로 개선과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집안 침하 불안 해소와 물재생시설 현대화가 친환경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또 자장을 함께 맡아주신 오재일 교수님, 또 김길복 연구소장님, 또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김영주 부회장님, 공효식 원장님, 김두율 교수님, 윤성곤 박사님, 우리 이윤님 서울시의회 의원님, 정기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토론회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후화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입니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전체 배경과 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화수관로 정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그다음 하수처리 성능 개선, 현대화를 위한 기술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맺은 말로서 제가 앞으로 하수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까에 대한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 시설은 법적 방류 수지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수법하고 밑에 보시면 오염 청량제 수질 기준 4대강 부분에서 관련된 총령 기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수 시설이라는 것이 시설과 인력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또 비가 오면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 부분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간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정의가 돼 있고, 요 해당되는 내용은 아까 지금 방류수 해당되는 그 일반 하수 처리 청천 일대 처리하는 수준, 고도 처리 수준보다는 좀 수준이 낮지만 그래도 1차 처리 수준 이상으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OD하고 총 대장균 균수가 규정이 돼 있고, 특히 이제 1지역, 2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중랑하수처장에 이 초기 하수 처리 시설을 놓고, 간이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놓고 약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는 증가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이 물량이 굉장히 크고 초기 농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켜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요 관련된 시설들을 넣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법적 방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약간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간이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수질 기준도 준수해야 되는 역할이 최근에는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간이공공 하수처리 설치 및 운영 지침에 의하면 여기는 비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증가하고 수지도 증가되는 초기 우수에 해당되는 내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이 수지 검사하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 30분 간격으로 3시간 이상을 할 때 근본적으로 아까 처리 방법은 1차 처리 수준으로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유입되는 SBL, 솔루블 BOD에 해당되는 부분을 1차 처리로 하기 굉장히 어릴 거거든요. 공법적인 측면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고 문제가 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수도의 역할은 이제는 청천시대 하수를 처리하는 것 플러스 우천일 때 굉장히 높아지는 초기 우수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목포 강우량이라는 하에서 강우시 때 미처리 하수 처리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유럽과 미국과 선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신규 오염 물질을 처리해야 되는 당위성도 하수처장한테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용되는 많은 의약 물질이라든지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것들, 농약류, 난연제, 과부라 화합물, 미세 플라스틱, 항생제, 내성 유전자물, 이러한 새로운 도전적인 미량 오염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임무가 앞으로 하수처장한테 부과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특히 미세 플라스틱과 과부라 화합물은 많은 매체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과부라 화합물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규제 형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처리 방법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아서 앞으로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수 처리장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플러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세탁을 하면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장에 많이 걸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이 계속 신규 오염 물질에 대해서 고도 처리를 더 하는 형태로 부과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감시 기능에 해당되는 관점에서 보면 마약류라든지 이런 감염병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수처장 하수에서 검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저희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의 노후화, 관로하고 처리장뿐만 다 포함해서 하수도 노후화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희가 하수 보급률이 이제 95%에 달한 이후에 모든 도시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하수도 인프라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후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지 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오늘 주제와 같이 재원이 부족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가 성능 개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재정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거고, 그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수 서비스 계속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밑에 저희가 환경부랑 같이 연구 용역을 한 공공하수처제 실태조사 및 중장 개선 방안 로드맵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노후화에 30년 이상 경과되는 하수처 시설의 개소수, 이때 개축 비용에 해당되는 추계를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만 딱게 앞에서도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딱 상황만 봐도 전체 아마 전국 단위에서의 서울시대의 물량, 처리 물량은 뭐 한 20% 될 것 같거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 거점 처리장에서 이걸 처리하고 있어서 관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분산형 형태의 하수처장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상당히 연장이 굉장히 긴 하수관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노후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성능 개선 속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하수 재정 부분은 뭐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오히려 다른 지시도를 보면 좀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를 보면 일반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톤당 처리 단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처리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료나 이런 상승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거를 현실화율이, 요금 현실화율이 이걸 따라잡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 그 다음에 국고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거든요. 95%까지 시설을 새로 만들 때까지는 기재부에서 국고 보조를 했는데, 성능 개선에 해당되는 유지관리 관점에서의 그 내용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또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이 부분 때문에, 하수 재정이 어려운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 노후화된 형태의 하수도 시설을 성능 개선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수시설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는 뭐 충당금, 회전기금, 특별회계, 뭐 조성 방안들 어떻게든 또 하수요금도 현실화를 해야 되고요. 그게 부족하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노후하수 관로를 정비하는 내용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내용들이 있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노후하수 관로라 관점에서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집안 침하를 굉장히 시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조사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갱생을 하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그 싱크홀 내용인데요. 이건 확실하게 이제 노후화된 철근 콘크리트 하수관의 손상, 이 부식에 의해서 발생됐고요. 이제 사람도 이제 인명 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수 관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SOC 인프라에 다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고, 통계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싱크홀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느냐? 아마 그 우리가 도로 쪽에서 GPR을 통해서 이제 동공을 찾는 부분이 있지만, 하수관로에서 이 동공이 발생하는 하수관로가 붕괴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비가 오게 되면 지하 수위가 변동을 하게 되고요. 지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수관래 토사의 결함 부분에 토사가 유입이 됩니다. 그 유입이 되면서 동공이 생기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저런 이인부나 연결부 파트에 계속 저 동공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이 지상부까지 올라가서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메커니즘이 갖고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시에 이걸 발견하고 대응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저희한테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의 하수관로의 조사 방법은 크게 시각조사, 비시각조사로 나뉩니다.
시각조사는 저희가 관로가 큰 뭐 이제 박스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카메라라는 걸 이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어떤 방법이고요. 표준 방법이고 이거와 보조적으로 다른 어떤 프로파일링 기법이라는 내용, 누추스 감지 공동조사라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각조사에 대한 CCTV 조사는 육안조사는 이해를 할 텐데 프로파일링 조사는 좀 추가적으로 보조조사로 더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특수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간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예시를 드릴 것 같고 여기서 하수관로 내부 안에서 GPR 조사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GPR 장치를 단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 표면 하에서 동공 찾는 건데 관로에서 GPR을 투사를 해서 아까 동공을 찾는 거 아니면 동공을 발견한 지점이 아까 메커니즘에 의하면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음파 형태로 리크 디텍션 할 수 있는 kit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만든 환경부에서의 어떤 표준 매뉴얼에는 시각조사 기반으로 돼 있고 나머지 조사들은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동공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아마 도로 쪽이나 우리 하수도 쪽에서 이 지금 집안 침하 현상이 원인이 정말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냐 이런 부분의 결과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관로 내부에서 이런 조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조사 같은 경우에서 조그만 관 같은 경우는 맨홀 밑으로 이 CCTV 조사 자주차 위에 카메라를 달고 이걸 집어넣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얻은 동영상을 저희가 판독을 해서 결함을 다 이렇게 판독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그런 판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CCTV 조사의 판독에 대한 내용들을 가이드하고 있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거고요. 비시각조사는 아까 말한 시각조사 플러스 다른 센싱 기법에 의해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입니다. 아마 왼쪽에 있는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서울시도 가끔 사용도 하고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레이저 프로파일링은 세굴량 변형량 측정 부분을 추가적으로 디텍트할 수 있는 거고요. 라이다는 시설물의 3D 모델을 구축할 때 좀 사용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관에 물이 차 있을 때 그 밑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태 조사를 위해서는 소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관로 프로브나 자이로스코프 같은 방식도 있지만 잘 사용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왼쪽에 레이저 프로파일링은 관 변형, 연성관의 관 변형 정도를 금방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인트 형태, 3D 형태의 어떤 형상을 저희가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는 지금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보트 위에 초음파 장비 밑에 쏴가지고 물 밑에 있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지점에 저희가 갱생을 하게 됩니다. 갱생은 보통 이제 영어 앞에를 따서 리페어, 리노베이션, 리플레이스먼트의 3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리해빌리테이션은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 어떤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거 결함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바로 기능화 유지하고 회복하는 리페어 수준의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로 자체, 맨홀 대 맨홀 자체의 그 관로가 내용 연수를 좀 연장시키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갱신하고 교체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유지관리의 회복, 보수에 해당되는 개념과 갱신과 교체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금 맨홀 대 맨홀이 보통 30년 쓴다 그러면 갱생과 교체가 행위가 들어가면 앞으로 20년 더 추가 쓴다, 뭐 30년 더 쓴다 이런 행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의 보수 행토는 손상된 지점의 부분적인 단위의 어떤 보수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수많은 공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법들이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관을 갱생하는 그런 행위가 들어갑니다. 외국과 이런 ISO나 뭐 미국, 독일,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법들이 제시가 돼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신설관 이외의 갱생, 리헬리비테이션은 보수하는 방법, 갱신하는 방법,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기서 교체라는 것은 다시 파서 새로 까는 거니까 뭐 신설과 유사하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보수공법, 갱신공법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도 이제 많은 방법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 전문가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보수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그라우팅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여기가 지금 동공이 살짝 생겼다는 걸 알아야겠죠. 근데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요거를 그라우팅을 해서 특히 연결 부분도 이렇게 부분 충진하는 공법이 부분 보수의 비구조적 공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결함이 생기면 이 부분 라이너를 해서 팽창을 시킨 다음에 딱 경화를 시킵니다. 이것도 라이너 보수 형태로 해서 보수 공법의 하나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갱신 공법은 아까 얘는 내구 연한을 증대시키는 건데 맨홀 대 맨홀에 아마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CIPP라고 이렇게 현장 경화 튜브 공법에서 관 내에 새로운 관을 경화하는 관을 하나 또 만드는 거죠. 경화 방법에 따라 온수, 증기, 광경화 형태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아마 반전기라는 걸 통해서 쭉 요 형태의 현장 경화 튜브를 경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보수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요것도 이제 관 내에 이 신축성 있는 이 소재를 쑥 끌어당긴 다음에 나중에 공기를 쫙 하면서 온도를 올리면 이게 탁 발라붙거든요. 그러면서 형태의 내용인데 얘는 하수관로는 아니고 이제 상수관에 많이 쓰는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관에 이제 주조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열 가소성 소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공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갱신 공법입니다. 또 굉장히 좀 큰 부분에 이제 제강법이라 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폴리연마 비닐로 대형 코일 담아 있는 부분들이 계속 환영을 이뤄가면서 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이렇게 공간이 생긴 부분을 이제 별도 그라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의 내용들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좀 이렇게 박스관이나 어떤 관이 터널 형태로 커져 있으면 안에 내부에 그냥 다시 한번 치는 겁니다. 이게 그 하수가 많이 흐르다 보면 많이 세굴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을 하는 이런 내부 성형 공법도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조사도 정확하게 이제 문제점 파악을 또 해야 되고요. 이 적절한 공법을 이용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해야 내용 연수를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비용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수장을 현대화한다 성능 개선하는 더 큰 문제가 되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처리장이 있는데 얘를 지금 사용까지 하면서 현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 보고 앞으로 화장실 쓰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대화를 한다는 부분이 새로 짓는 거와 또 다른 형태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약간의 그 보고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어느 공법이 더 좋으냐라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공법이 존재를 해요. 근데 크게 계열을 나누면 A2 계열, 담체, SBR, MBR, 산하구, 회전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하여튼 많은 세부 공법이 있고 이 공법들 사이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큰 처리장에 적용되는 공법, 작은 처리장에 적용되는 공법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점이고요. 처리 효율도 높아야 되지만 보증 수준을 맞춰야 되죠. 이게 사실은 운영비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큰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 거냐. 운영비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먹는 게 특히 있는 게 있다. 그래 보면 여기에 이제 운영비를 대충 보면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어느 처리장에 공법이 여러 개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수 통계에서 그걸 잡을 때 대피공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잡기 때문에 통계에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연간 전체 운영비가 한 사이클에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내가 공법이 보증할 수 있는 방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처리 능력뿐만이 아니라 운영비가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하수협회에서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통계와 내부 통계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전력 사용량을 많이 써먹는 게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유럽 이런데 그 산화공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블라워에서 이제 산소 공급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일 비쌉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고 아마 큰 대용량 이런 부분에서 A2 계열이 아마 제일 싸고 지금 서울시의 A2 계열 공법이 대용량 처리 공법으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운영비가 싼 형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죠. 또 더군다나 이제 하수도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뭐 이런 관점에서도 처리 효율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얼마나 덜 소모해서 운영비가 적으냐도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통계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진짜 이게 4개가 딱 강북 2개, 강남 밑에 이제 2개 처리장으로 이게 모든 거 처리고 이걸 다 하는데 아마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넘은 적이 있다가 좀 이렇게 빠져서 지금 한 900몇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제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도 우스갯소리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는 흰자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큰 계란 형태의 내용을 보면 하여튼 이게 체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만든 지도 오래됐죠. 중랑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하수처장이기도 하고, 근데 얘가 이제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 큰 거를 현대화를 한다, 성능 개선을 한다, 뭐 개량한다, 개축한다 이 부분이 엄두가 날 정도 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미뤄진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한 건 뭐냐? 적절한 시점에 성능 개선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추가로 더 듭니다. 그건 이제 명확한 거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룰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노후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느 순간에는 유지관리보다 개축 비용이 더 훨씬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아마 현대화 추진 현황을 보면 뭐 예상률 8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뭐 서울시가 특별회계를 한 1조 가량 이렇게 한다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충당금 쌓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또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수도 요금에 충당금 내용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운영 관리비가 대손 충당금이 있거든요. 이거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계획하에서 이게 잘 단계별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서울시는 더 큰 등치가 커서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정 현황이 이제 명확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운영비든 뭐든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있습니다. 뭐 이게 우수 처리 비용은 왜 포함이 안 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원가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하수 처리 원가가 있고 그거만큼은 풀 리커버리 개념이 있어요. 유럽의 이만큼은 반드시 100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풀 리커버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는 형태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경영환경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언제 성능 개선을 해야 돼 이런 판단과 뭐 이런 내용을 해도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66%지만 이게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간 이게 상승을 바로 못 따라가면 한 3년, 한 5년간 못하면 이게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서울시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 이게 계획을 잡아놓고 서울시의 그 시설연대화 계획을 잡아놓고 못하는 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수 서비스를 바라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비전의 새로운 형태의 하수도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족도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수 처리장도 결국은 도시 전체에서의
공간이거든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유용한 공간 이런 관점에서의 역할도 못한 천덕꾸리 같은 님비 현상의 대상으로 그냥 갈 거냐 이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토론에서 특히 현대 장기 지연이 되는 예산 확보 곤란 이걸 통한 이 관점에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맺은 말로 갖고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수도 분야는 저희가 이제 국가수도 종합계획을 이제 3차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가치 창조 하수도를 좀 구축하고 싶어요. 예, 얘도 지금 뭐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계속 발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 중에 하나가 창의적 도시공간 연계 하수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도시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들과 연계한 창의적인 도시공간으로 이게 탈바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지역 주민의 뭐 민원의 니즈를 반영도 하고 공편익의 완화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상업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 형태의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의 하수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하로 하고 그다음 지하의 상부 공간을 이제 공원 조성하는 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형태의 공편익,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의 주변에 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도 이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찬반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법 개정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한 어떤 측면은 왜 환경 부지를 왜 이런 형태로 쓰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연계 하수도를 보면 뭐 이렇게 주차장, 물로 있어, 도서관도 있어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외국에 약간의 케이스가 있지만 아니 저쪽에서는 이제 부가창출 또 다른 방식은 스포츠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이런 것도 상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어떠냐 이런 것이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민간 민투 사업 형태로 아마 계속적으로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도시공간 창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마 가능 수준이 이렇게 아무리 제안을 해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현되는가는 장래 10년 이내에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히 상용 부가가치 창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계획을 할 때 요 위에 부지를 상용의 그 돈을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걸 같이 짓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증설을 안 했어요. 민투 사업을 하면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요금 부분을 상용 공간에서의 이득을 얻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증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장을 현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 갖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하수도가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기반의 다가치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에너지 활용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질소인과 같은 자원, 어떤 부가치 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하수요를 이용하는,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탄천에 하수요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설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에너지 하수요를 공급하는 체계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거고, 아마 하수처장에서 중요한 이제 화두가 에너지 부분 형태고 에너지 믹스형 하수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버티컬 팜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경 재배랑 스마트 팜을 유치하는 이런 형태의 하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질소인의 영양분을 이용을 해서 연계하고 이렇게 스마트 팜을 만들면 바로 이제 소비자 가깝거든요. 그 물류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하으니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도 돼 있는데 이게 뭐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수도의 미래 비전은 좀 다른 형태로, 굉장히 다른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마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마 좋은 토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입니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때 하수도 요금 인상 작업을 해줄 때도
오늘과 같은 그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한 건 유일하게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대개 요금 이상하면 물가대책위원회 바로 의회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서울시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오재일 교수님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 또 미래 하수도의 그 아주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다 돈입니다. 저는 그 요금하고 재정적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돈으로 보여가지고 이 돈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17, 18, 19 또 3개년간 인상을 하고 이번에 또 5개년간 인상 작업을 좀 했는데요. 왜 인상해야 되는지는 좀 앞에도 말씀드렸고 여기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 추진 배경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최근 요금 인상을 거의 5년간 못했기 때문에 뭐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국회에서 그때 특광역시 하수도 재정 개선을 해서 공청회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상수도는 수익자보다 있죠. 무려 서울 시민이 혜택을 받지만 하수도는 사실은 인근 주민들도 혜택 받을 수 있고 특광역시는 기재부하고 환경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국비를 안 준다 이런 논리거든요. 제가 그때 발표한 역으로 특광역시이기 때문에 광거 밀집도가 높고 아무 사고가 터지면 크다. 집안 침하 때문에 크고 노후관로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광역시일수록 국비가 더 줘야 된다는 논리를 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재부도 오고 환경부도 왔는데 다 국회의원님도 고개 끄덕끄덕 했습니다만은 다 무산이 되고 약간만 올려주는 정도로 끝났는데 특히 대도시일수록 하수관거에 대한 투자가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에 관한 법은 뭐 하수도법 또 하수조례 또 가장 또 지방공기업법에 요금과 원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관련 법률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요금 결정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총괄원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 상수도 요금 산정 요령이 2005년도에 제가 작업을 만들어 준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비공기업 공기업으로 하지 않는 기타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작성하는데 참고하라고 만들어 준 건데 유일하게 규정이 이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이걸 써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선 지침에 총괄원가 사칭 지침이라서 몇 페이지를 넣어줬는데 행안부는 그걸 빼고 결산 지침에 요걸 참고로 한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괄원가로 산출하고 요금 담당팀에서 인상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토론회 거치고 물가대책위원회 의회 공포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금은 우리 원가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1조 1000억 정도가 지금 1조 3천억까지 총괄 원가가 늘어나 있습니다. 총괄 원가라는 개념은 하수처리 원가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하수처리 원가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쪽으로 접근하는 거고 총괄 원가는 전부 다 뭐 하수처리장 유지비, 광거 유지비, 일반 행정비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자본비용 이 세 가지가 총괄 원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총괄 원가는 EU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총 공급 비용밖에 안 됩니다. EU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빠져 있는 게 기회비용,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생태환경적 비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회계학적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EU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원가는 원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총괄 원가는 한 1조 3천억, 요금은 지금 한 7,300억 정도에서 현실화율이 아마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른쪽에 전체 수익에서 요금 수익이 한 72%, 타액의 지원금 수익, 이건 뭐냐니까 25개 자치구청에서 각자의 돈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결산할 때는 그것도 하수도 원가니까 연말에 다 받아가지고 타액의 지원금 수익이라는 형태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자가 밑에 당기순손익, 영업손익인데 영업손익이 더 중요합니다. 당기순손익은 타액의 지원금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손실을 갖고 따집니다. 결국 우리가 2,700억 적자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는 한 2조 3천억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제주도가 한 1,200억 적자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적자가 2,700억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광역시는 지금 이제 원가가 우리가 1,246원 돼 있고요. 부산이 1,014원, 대구가 762원,
인천 이렇게 다 뭐 나름대로 우리보다 낮고 요금도 뭐 다 600원 돼서 하고 울산이 조금 높습니다. 나름대로 각 지자체들 요금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게 순위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2, 13, 14년도에 그 35%, 20%, 15% 인상을 했고요. 다시 10%, 10% 했고, 했는데, 특광역시는 뭐 부산은 24년도부터 3년간 8%씩, 광주광역시는 24년부터 27년까지 9%씩, 대전은 이미 이제 올해로 끝이 납니다. 인천도 지금 다 끝이 났고요. 울산시도 이미 끝이 나서 앞으로 추가적인 또 작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 사용량 중에는 이거는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상수도 금침 사용량을 갖고 요금표를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량이라는 것은 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하수 사용량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가정용이 한 70% 되고요. 그런데 요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정용이 그러면 한 39%밖에 안 됩니다. 결국 가정용의 적자를 일반용에서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중목욕탕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 요금 수입의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욕탕용을 없애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은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가정용이 지금 이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거의 98%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누진제로서의 존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만은 2단계, 3단계는 조금만 낮추면 요금이 내려가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3년간 한 가정용 누진제 폐지해 준 지자체가 한 50여 개가 되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누진제 폐지 이유가 1인 식구와 6인 식구 있으면 6인 식구는 식구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정용에 가장 높은 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불형평성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정부의 최근 출산 장려 정책과도 정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 거의 대부분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도 지금 이제 상수도는 제가 8개 특광용에서 다 일반 작업했는데 가정용은 다 폐지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만 일반용도 욕탕용도 다 폐지를 시켜줬습니다. 나머지 광주, 울산, 대전은 가정용만 폐지하고 일반용은 축소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원가하고 요금하고 비교표가 나타나 있고 가정용은 일반용이 6단계로 있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축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일반용은 조금 더 똑같이 올리면 일반용은 조금 더 올리고 가정용은 조금 더 올리고 일반용은 조금 적게 올림으로 했었고 약간 형평성을 좀 맞추는 그 단계 축소를 요금 간의 형평성 격차를 좀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정용은 무조건 누진제 폐지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우리 서울시 상수도는 일반용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톤당 1,150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는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폐지했을 순간에 1단계, 2단계 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생계형 자영업자들한테 대한 혜택을 좀 과도한 부담을 덜 줄이기 위해서 단계만 좀 축소를 했습니다. 요금 현실화는 2030년 목표로 한 80% 수준 정도로 해서 5년간, 3년간 되게 제가 한 60여 개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3년간 몇 프로 했는데 그럴 경우는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는 5년간을 해서 한 단위 숫자로 9.5%씩 해서 5년간 인상 작업을 해서 2030년에 현실화 원가 보상률이 80% 정도 되는 걸로 맞췄습니다. 요금 체계 개편은 아까 가정용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161개 중에서 가정용 1단계가 30톤으로 된 게 서울시밖에 없어요. 이건 처음 제가 서울시 하수도 요금 83년도에 그때 내가 만들어줄 때 그때는 그 당시에 인식들이 물을 많이 쓴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인민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1단계가 1에서 20, 1에서 10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1에서 30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단계에 거의 다 포함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1일 한 달 사용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1일 한 달 사용량이 4.5톤에서 5톤인데 그러면 2.3가구 한 시대에 2.3명, 2.3명이라면 10톤에서 12톤 쓰게 돼요. 대한민국 평균에. 뭐 일부 도시나 6톤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럼 1단계는 이미 누진제로서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누진제를 아예 폐지를 했고요. 일반용은 제가 2001년도에 우리나라 요금 지침 만들 때는 업종이 9개, 누진 단계 다 6단계였는데 일반용이 그 당시 걸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1단계는 생계형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존치를 했고요. 원래는 30에 50톤까지 합쳐야 되는데 아마 서울시 실무자들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30톤 이하는 그대로 살리자. 그리고 30톤에서 50, 50에서 100을 합치고 100에서 200, 200, 1000까지를 합치고 1000 초과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용 마지막 단계가 2030원이 조금 다량 수용자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데 뭐 제가 여러 가지 지자체 해보면 일부 도시는요 마지막 단계 1000 초과가 4,000원 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도시의 다량 수용가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는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좀 단계를 좀 줄이는데 원칙은 처음에는 전체를 다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1단계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이 폭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렇게 축소를 하며 부분적으로 축소만 했습니다. 욕탕용은 사실은 폐지할 수도 있는데 전체 요금 수입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됩니다만 상징적으로 상수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500톤, 500에서 2,000, 2,000톤. 대한민국의 목욕탕, 한 개 목욕탕이 물 사용량이 1,500톤이에요, 한 달에. 1,500톤 보통 보는데, 아시다시피 대중목욕탕 거의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출 지하수는 가정용에 준용하기 때문에 가정용에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이제 400원, 903원, 1,420원이 26년도 9.5% 체계 개편하면서 9.5% 인상을 하기 때문에 4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인상도 그쯤 하면서 체계 개편하는데도 80원밖에 안 오릅니다. 아까 말한 한 달에 가정에 10톤을 쓴다면은 한 800원 정도 오르는 셈이죠. 그러니까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단계는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030년까지 요금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해년 이게 뭐 수자공사도 여러 군데서 뭐 발표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 뭐 하수도 요금이 오르는 비중이 2030년까지 누적해서 0.1%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0.03%니까 0.0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금 인상이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수자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억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10% 인상하면은 0.001%인가 이렇게 발표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크지는 않다.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냉면 회식비인데 냉면값이 최근 4년간 33%, 비빔밥이 27%, 김치찌개 27%, 짜장면 44%, 김밥 45%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오른쪽에 지방 공공요금 보더라도 전철요금도 평균 12%, 11% 올랐고요. 시내버스료, 뭐 보고 택시료, 도시가스료, 상수도 요금이 한 53% 올랐고요. 하수도 요금은 인상을 안 했고 쓰레기 봉투금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재원학교는 지금 투자 수요가 지금 이제 1조 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재정 수입을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계속 투자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부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 세입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80% 현실화 기준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긴급적인 것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는 제대로 아까 우리 오지일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면 이익과도 턱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세입을 추정하고 그 세입 범위 내에서 투자를 계획을 중기재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못 한다 이거죠. 옛날에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 그때 재정 분석을 제가 도와줄 때 동경을 모델로 제대로 투자한다면 60조, 70조, 80조 들어간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뭐 돈이 있으면 다 하겠지만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용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투자가 아주 핵심적인 투자만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투자 수를 기본도 하수관로, 공물시청 다 되어 있고 아까 노후하수 시설을 제대로 처리장, 하수관로를 제대로 투자한다면 이것보다 한 2배 이상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상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투자 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도 저희 2030년까지 저번에 21년도 해줄 때도 한 2조 4천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
뭐 1조 몇 등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35.8%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할 때 현실화율이 몇 프로, 원가 보상률이 몇 프로니까 인상하겠다는 논리는 안 통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 마련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해본다. 국비, 도비, 지방비, 일반에게 건설보조, 운영비 보조, 운행자 부담금, 마지막에 요금 인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뭐 국비도 없죠. 뭐 들어올 돈이 사실 요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요금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미 과거 6번 인상했습니다만 또 이번에 원장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에 또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주제를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좌장은 오재일 중앙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오재일 교수입니다. 또 요금제 개편 토론회를 기회를 해서 좀 더 발전된 의견들이 공유됐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발제를 하신 김기범 소장님은 나중에 질의응답 형태로만 받는 형태로 가고요. 나머지 6분이 토론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한 다음에 한 2-3분 정도 플로어에서 의견을 받는 형태, 그다음에 추가적인 발제에 대한 질문 있는 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안배상 뭐 12시 점심시간 전에는 반드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학계하고 연구계가 먼저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연합하고 경영정책연구원에서 의견을 주시고 아마 마무리 정도 수준에서 과장님하고 서울시 의원님께서 하는 그런 3가지 형태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더 시간이 할애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먼저 당국대학교 김대일 교수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상수도 전문가인데요. 제가 상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시설이 열악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데요. 계속 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시간에서 좋은 발표를 하시고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오재일 교수님이 왜 요금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체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김기범 소장님이 자 그럼 얼마를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상하수도가 이제 우리 도시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관련된 도시의 라이프라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생명과 관련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회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관심이 없는 그런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하고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되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제 도시의 품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강화원 주변에서 이제 관광을 하면서 서울을 둘러보고 있는데 서울의 하수도가 좀 엉망이다. 그러면 도시의 품격은 없는 것이고 왔다가 실망하고 요즘 유튜브라 이런 데 블로그에 많이 리뷰를 쓰니까 가보니까 별로더라 가지 마라. 이런 이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이 최고의 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이 품격이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으려고 하면은 하수도가 좀 상당히 잘 되는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수도는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 뭐 침수 같은 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있죠. 그다음 노후화. 이것 때문에 이제 집안 함몰 같은 여러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이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하 시설물이라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이 그냥 방치해도 당장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도 문제가 안 생기면은 0점인데 문제가 생기면 마이너스 100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 심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을 문책하고 예산을 쓰거든요. 오죽하면 이제 우리 상하수도 관리한 사람들이 좀 제발 사고 좀 생겨라. 그래야 좀 돈 투자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하수도는 예방 관리가 중요하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뚫으면은
뭐 교통이 뭐 편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100점짜리 정책이 다른데 이 상하수는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빵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빵점짜리 정책을 잘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다른 도로라든가 다른 인프라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 관리가 힘들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요금 인상을 하면은 왜 잘 되는데 요금 인상하냐 이런 식의 또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영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잘나면 빵점짜리 운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요금 인상에 대해서 뭐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상하수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상하수도가 10,000km거든요. 우리 지구의 직경이 제가 알기로 12,000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지구의 직경하고 같은 정도의 길이의 그 상하수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하수도가 땅속에 있지만 여러 가지 하수라고 하는 안 좋은 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도 많이 증가했고요. 물가도 많이 증가했고 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늘상 이제 뭐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이제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운영비는 그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치되면은 나중에는 큰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고 그래서 이 상하수도 그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굉장히 그 수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굉장히 좀 난처해하고 당해하고 그 문제 심각성을 그때만 또 느끼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상하수요금 얼마나 냅니까? 제가 2020년도에 영부인 할 때 단독주택을 좀 렌트해서 살아봤는데 2달에 거의 한 30만 원 냈습니다. 상하수 요금으로. 근데 하수 요금은 상수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상수 요금 물쓴 만큼 하수 요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 요금으로 거의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를 부담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훨씬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요금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항이 생기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하수도를 우리가 이제 뭐 삶이 선진화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책임도 좀 느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다른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수도 투자라고 하는 상하수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요금을 올릴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 자산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걸 좀 도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자산관리를 하게 되면은 오재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진단을 하고요. 이 진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라든가 그 잔존 수명을 예측해 가지고 우리 계량 수요를 파악하고 장단기적인 어떤 투자, 그러니까 뭐 소수선, 대수선에 대한 투자를 예상해 가지고 어떤 그 장단기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제 그 전략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요금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산관리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요금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것들 하는 과학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쇼킹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당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규모를 산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하수 요금뿐만 아니고 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빗물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미룰 수는 있는데 뭐 당장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미뤘을 때는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굉장히 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수 처리 그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리 기법들 이런 것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수 처리를 잘하고 있는 데가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싱가포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물 제이용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자원 관리 그 다음에 상하수 관리 이런 거 참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 서울도 싱가포르 못지않는 그 품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수준의 관리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이 올라가면은 여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취약층이라든가 특히 이제 노약자들, 그 다음에 빈민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할인 제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 이제 하수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 제용을 한다거나 중수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제 하수 배출량을 줄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커리지라든가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고 우리가 서울 그 품격에 걸맞는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는 뭐 하수도는 특히 예방적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잘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상하는 것보다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어떤 관리를 잘한 사람을 보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0점짜리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격려를 해주고 그다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하수에서 뭐 하수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산관리 같은 선제적 예방관리 기법도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너무 중요한데 요금 현실화, 충당금 쌓는 이런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수도의 전상적인 기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성건 박사님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 뭐 아시겠지만은 연희동에서 도로 지반 침하로 인해 가지고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하수도 원인에 의한 지반 침하로 이렇게 좀 규명이 좀 되고 있는데요. 노후 하수관로가 아까 그 통계에서 나왔지만은 서울시에 1,800km 하수관로가 깔아져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57% 정도가 지금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그 지반 침하를 계기로 연구원에서 좀 리포트를 간단하게 좀 현안식으로 좀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그 토론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지하 시설물 규모를 일단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총 52,000km의 지하 시설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수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많고요. 13,000km, 하수도가 10,000km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열수송관이랄지 지하철이랄지 지하차도 등이 이제 있고요. 지구 둘레로 따지면 한 1.3배 정도의 그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한 30% 정도 더 돌 수 있는 그런 지하 시설물이 이제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수도가 10,000km가 깔려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도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13,000km로. 근데 그 상수도 부분은 서울시가 그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 일본이 가장 그 상수도 누수율 측면에서 한 95.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시가 95.1%로 95.8%보다 조금 작게 한 95.1%로 상수도 누수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기준에서 서울시가 두 번째로 상수도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수도 부분을 보면은 일본 자료를 보면은 약 매년 1,000건의 지반 침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수도의 원인에 의한 집안 침하인 걸로, 하수도 노후화가 주된 원인인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이게 이제 향후 50년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현재에 비해서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 14배 이상으로 이제 집안 침하가 발생할 것이다.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년 1000건인데 약 14,000건의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예산 투자와 유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걸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전국, 아까 그 통계에도 이제 보여주셨지만은 전국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대구나 충남이나 전남이나 이제 등등 부산이나 좀 분석을 해보니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한 그 43% 수준밖에는 지금 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전국 평균에서 약 1.5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이제 그 예산 투자나 노후 하수관로 관리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보수 작업이 서울시가 굉장히 필요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제 그 76년 중랑 하수 처리장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수 관로가 깔리기 시작했는데, 노후도가 전국 그 대도시에 비해서, 대도시 신도시들에 비해서 노후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통계에서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 관로 개보수 현황에서 이제 예산 투자 부분을 보면은 이제 보수가 필요한데, 이제 예산을 매년 이걸 이제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예산 투자되는 비용이 이제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그러한 그 현황이 있었고요. 서울시는 이제 연간 약 13년부터 22년 자료를 보니 238km를 이제 하수 관로를 개보수를 하고 있었고요. 예산으로는 약 2,6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보니 매년 약 한 500km 이상을 이제 노후 하수 관로 교체를 해야 되고, 예산으로는 약 한 5,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걸 대응하기 위한 그 수준은 약 한 4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2009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하수관로 정비 국고 보조금으로 약 한 10% 정도를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 이후에는 이제 아까 발표 자료 나왔지만은 국고 보조금이 이제 정부 지원금이 0%입니다. 다른 이제 광역시랄지 시도 지자체에서는 약 한 30%, 많게는 60%까지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안 침하랄지 도시 침수랄지, 이거 하수도 원인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침수 방어 측면에서라도 서울시 재정이 이제 지금 현재는 100% 투자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국고 보조를 2009년 이전에 최소 상황으로 이제 돌려서 우리가 국고를 좀 받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요. 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0%까지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 요금 징수 관련된, 아까 김들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서울시는 이제 합류식 관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89%가. 근데 전국에서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합류식 관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류식 관로를 이제 분류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작업들을 같이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우수 요금 징수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시민들은 일본 케이스가 그렇더라고요. 시민들은 이제 본인이 사용한 하수 요금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천시에 발생하는 우수요금 이게 합류식이다 보니 이거를 다 같이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비용에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를 해서 우수요금을 이제 정부나 국가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시민들은 이제 하수 사용 요금만 이제 하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우수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이랄지 대지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이제 그 약간의 우수요금을 또 징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오절기에서 말씀하셨던 뭐 첨단 기술, AI, 딥러닝 이런 기술에서 관로 노후도를 이제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제 CCTV 자료 가지고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자동화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첨단화된 그 기술들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정부 국고보조하는 부분 그리고 우수요금 그 합류식 관료를 분리식화하면서 우수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도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재정 그 수요를 더 창의적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첫 번째는 특광역시도 국고보조를 좀 높여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좀 비목에 하수도금의 비목에 빗물세나 뭐 우수 관련된 요금의 항목도 창의적으로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이크를 공효식 우리 자치경영정책연구원장님한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공효식 원장입니다. 약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 하수도는 도시 생태, 또 시민의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관로뿐만 아니라 그 물재정센터 역시 노후화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 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도로의 그 지반 침하 현상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많은 인구와 또 다양한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일단 침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통 기능이 저하되고 지하 공간 피해, 그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시민 생활과 도시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막대하다고 보여지는데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적기에 투자되지 못한다면은 노후화 속도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상승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수도 재원은 크게 이제 국비화,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그다음 하수도 요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금이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금 현실화율 역시 전국 타 강력시에 비해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상태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향후 진행할 사업을 위해서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반 재정에서 재원 지정이 없다면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19년 이후에는 2019 한 5년 정도 계속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 김길복 소장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앞으로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하고 같이 보면 이 적기 투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지표를 굉장히 정책 지표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미 너무 피로도가 이제 딱 와닿는지 아무리 이제 시민들하고 이해당사들 얘기를 해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지금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 지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적기 투자 비율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노하수도 시설물에 투자되는 비용 이런 걸 따로 산출해서 이 시급성을 좀 더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토론에도 하수도 현실화율 이렇게 했는데 이 유사한 토론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꿈쩍 않는 것이 이 분야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그 재정 담당자한테 와닿는 형태의 좀 정책 지표도 저희가 좀 발굴할 생각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부회장이신 김영주 원장님께서 부원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좋은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상수든 하수든 이게 결과에만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수도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안 치마 싱크홀이 생겨나면서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이게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물려서 지금이 이때다 이제 이러면서 요금 인상을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를 시민들한테도 접근권을 좀 이렇게 가깝게 좀 해주고 소통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좀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하수도의 미래 가치 이런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모두 다 공감을 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제 막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하고 책임을 가져가야 하느냐의 이제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하수도 요금은 특히 더 사용자 요금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요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요금하고 외식비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외식 제품은 이제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는 선택제지만 이 공공요금은 선택할 수가 없는 이제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 비교하는 건 사실은 어렵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부에서 뭐 쿠폰 발행이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지원책을 많이 마련을 해서 생활물가를 닦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거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위기의식을 좁혀가도록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외식이 비싸면 집밥을 먹고 예를 들면 뭐 못난이 상품도 구매하고 뭐 이런 대체제나 대체식품 같은 이제 운동을 같이 벌여나가면서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하고 이렇게 일반 물가랑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눌러내려가지고 올려야 될 때도 제때 시기를 줘서 못 올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이게 올리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일반 물가랑 비교해서 이만큼 올려도 괜찮다.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사용자 부담이 너무 크고 말씀들 하셨지만 국고보조나 지하철 지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수 통계를 보면 하수요금 보상률 총괄원가 하수 제이용률을 볼 때 서울시가 그렇게 높은 성적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낮은 데도 있지만 대구, 대전, 뭐 인천, 울산 이런 데랑 비교해 볼 때 하수 요금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보상률도 높고 총괄원가도 서울시보다는 훨씬 낮고 하수 제휴율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지금 뭐 8.2% 이런 식으로 높지 않은 이게 지표들을 이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로 보면 이 지표들을 조금 더 충족시키는 노력이 되지 않으면
그 사용자 요금에다만 전가시키는 거는 상당히 조금 저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함께 올리고 지표를 바꿔 나가려고 하시는 노력 이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조금 이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표를 보시면 영업의 수익 이런 걸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율표를 보면은 이제 축소를 해서 가정용은 이제 그 누진제를 없애고 일반용은 4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축소 방안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균은 9.5%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계를 가정용도 없애는데 가정용에도 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도별로 올리는 건 좋지만 일단 뭐 20%, 2020년에 16.16%, 2028년에 12.5%, 11%,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상폭이 이렇게 작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누진제를 없앤다고 했는데 90%가 넘기 때문에 없앤다 이런 거보다는 물절약도 있고 조금 이제 그 경계의식도 요구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구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30 이하로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구간 조정과 함께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면 30초가 50 이하, 50초가 100 이하를 하나는 묶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1,000원이고 1,520원이었는데 처음 시장 연도로 1,550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을 내던 기준에는 이게 55% 인상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으로 따지면 결국은 뭐 5년 안에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는 20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이런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걸 경험하는 이게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금 체계나 이런 개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조금 더 심도 있고 좀 더 충분한 이런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사용자 요금과 연계해서 국고나 지자체 아니면 영업의 수익 아니면 뭐 총괄 원가를 낮추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병행이 돼서 검토가 돼서 이 요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하수도 요금에 인상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이 하수도 요금은 필수적이고 공공요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설득하는 논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만약에 서울시가 하수도의 성과 지표를 뭐로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성과가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올린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좀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장하시는 좋은 어떤 포인트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자들 잘 못해요. 예. 그리고 사실 요금이나 이런 거를 공공요금 올릴 때 그런 논리를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 설득 논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우리 물재생 계획과장 정견 과장님이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희가 사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요금 인상을 이렇게 꺼내게 됐냐, 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사실 원가가 100인데 사실 현실에 56이면은 어딘가 40 몇 프로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00년 이후로 계속 올리려고 하고 좀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2000년 초반에는 이제 상수도 요금이 이제 3개년 연속으로 인상이 됐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3년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뭐 4차례, 2차례 이렇게 연이어 인상이 되고 또 24년에는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요금을 좀 동결을 해라 좀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진작에 좀 이런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시민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계속 좀 미뤄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앞서 오재희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현대화 사업
사실 그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가 불가능한 인프라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막히면은 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한강으로 방류를 했을 때에는 정말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요금을 인상을 해서 그 재원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23년부터 용역을 시작을 해서 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요금 인상을 좀 진행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지금 요금으로만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나 기재부나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좀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 국비 지원이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공감하고 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현실화율을 얼마를 할 건지 어떤 기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랑 상의를 해서 좀 하반기에 좀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내년도에는 좀 요금을 좀 정상화를 시켜서 저희가 안전하고 조금 뭐 이런 인프라를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의 미래 관점은 서로 밸류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재정이 합리적인 어떤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위정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공공요금 동결. 이걸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부분에 어떤 어려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으로 이은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님께서 예산을 또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은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서 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노후 하수 시설이 지금 저희가 지금 맨홀이 계속 이제 포트홀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저희가 진짜 30년 이상 된 부분들이 자료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내주셨었습니다. 근데 저희 30년 이상 된 비율이 지금 아직 6,000km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려면은 많은 이제 재원이 이제 필요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수도 요금의 이제 현실화를 이제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진짜 그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좀 되게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요금이 이제 또 저희가 그 공기업 하수도 사업에서 재정 적자가 또 460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요금 인상은 시민 생활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시민의 공감대를 반드시 얻어야만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뭐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금 뭐 안전재난이잖아요. 저희가 그 노후 하수 관로가 이제 계속 생기다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 예방관리 차원에서도 그 포트홀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안 침하가 안 이루어지게. 그래서 정말 이렇다라고 하면은 하수도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는 게 맞는데 시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할지 한번 좀 시민을 대상으로 좀 꼭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공공요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의결을 하는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너무 많은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울시가 5개년 동안 인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화는 56%에 달하고 지금 56%밖에 안 되고 이제 목표치가 이제 80%까지 가겠다라고 24포인트를 올린다라는 이제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5개년 동안 그 조금씩 올려서 지금 480원에서 770원까지 3분의 1 이상의 요금이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지 이 부분이 좀 부정적 인식을 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는 정말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누진제 개편으로 세부적으로 영향 분석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상수도 고지서하고 하수도 고지서가 같이 징수되도록 좀 통일성을 좀 가지면 좀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좀 전에도 윤성권 박사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계속 요청을 못 받아,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 근거로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그 다른 광역시에서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서울 시민들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 제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서울시도 요금을 좀 그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그 물재생센터 현대화 시설은 진짜 국가적으로 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그 대체적으로 다 안전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서울시랑 뭐 정부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이제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못 받아왔지만 올해 또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로 국비에서는 저희가 이제 못 받고 있고, 근데 이 또한 저는 이게 재난기금을 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수도 요금은 말 그대로 현실화가 되려면은 정말 시민이 공감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심의 의결을 하지만 시민의 공감을 받지도 않고서 3분의 2 이상의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서울 시민들은 좀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따로 또 그 토론할 자리가 있으면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제안에 대해서 5개년 인상안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합당한지 봐주시고요. 누진제 개편에 뭐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고지서는 좀 통합이 되면은 시민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좀 법 제도를 좀 개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그 건의안은 내본 적이 없잖아요. 법 제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국고 보조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 지금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6,000km를 빨리빨리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부 다 뭐 재난이고,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꼭 현실화가 맞지만 지금 시점이 맞나, 그리고 서울 시민의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나라는 좀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좀 최소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감소했던 노력이
결국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그 시민의 공감대 하에서 하수요금이 인상되는 이러한 형태의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왜 그 지방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서울 시민만 국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국고보조 관점에서 보면 서울 시민도 국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토론자분들의 지금 이제 토론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플로어에 한두 분 이제 질문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한테 질문도 좋고 어떤 의견을 해주셔도 되는데 소속을 잠깐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짧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냥 한국 나이로 따지면 올해 6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도가 묻혀 오던 것들이 공칭 수명을 30년, 아까도 30년 이상 관로라고 잡는 것은 30년 공칭 수명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관로들은 처음에 묻었던 것은 속핵관이 아니고 이렇게 맞댐식으로 누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쭉 묻어갖고 오다가 올림픽쯤에서 확 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된 게 95년도 즉 66에서 30년 뒤에 체계적인 배수분구 단위의 정비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계획과 고품질 관로는 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못한 것이 결국은 예산 부족이었고 하수도 요금을 그때도 제대로 다 못 올리고 계속 누적돼 왔고요. 그러다가 배수분구 단위를 해보다 보니까 또 도로암물 사건이 일본처럼 나오고 오는데 그 또한 잡기가 어려워서 체계 개편을 한 게 소구역 단위라는 좀 더 효율화로 했는데 그 또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수분구 단위 때도 정비율이라는 게 한 배수분구에 100km 관로가 있으면 이상적으로 보면 한 60km 정도는 정비를 해야 그래도 밑에서부터 중간 수역까지는 쫙 해주고 산동네의 초기 유역은 그냥 부분 보수하더라도 되는데 그 당시 정비율도 20-30% 잘 돼야 그렇고 지금 소구역 체계로 오면서 고품질 관로 가겠다. 즉 왜 생애주기 30년을 맞추냐 50년 100년 가는 관을 묻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 또한도 그러려면 정비율이 최소한 6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현재 지금 소구역 단위 정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좋은 자재로 해놔도 한 개 소구역에서 정비가 되고 안 되는 것들은 5년 뒤, 10년 뒤는 계속해서 도로 함몰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좀 현실화해서 어떤 고품질 관로, 왜 생애주기를 50년 공칭을 그 정도는 해놓고 관리가 잘 되면 아까 그 오재일 교수님이 그 비계착으로다가 라이닝 치고 해서 갱생하는 걸로 하면 20년 늘릴 수 있는데 사실은 공법들이 좋아져서 3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간을 관을 만들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전체 순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관로에서 계속 밑빠진 도구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줄어들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물재생센터인데 서울시 같은 기형적으로 4대 물재생센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상적인 거는 별내 신도시를 예를 들면 그 골짜기 동네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그 동네를 딱 커버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되는데 서울은 재개발이 되어도 그 동네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4대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화가 계속 제가 하수도 분야에 처음 입문한 게 95년도 임명되면서부터인데 그때도 현대화했고 한 10여 년 전에는 현대화가 아주 마무리된다라고 했는데 그쪽 분야는 좀 죄송하지만 아직도 현대화가 돼야 된대요. 뭔가 하면 100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한 20-30%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 60-70%가 관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기형적 그 비효율적이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누적이 계속 되어서 계속해서 전국 처리 단가는 제일 높은데 그다음에 현실화율은 꼴찌인 게 이게 제일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좀 타파돼야 된다. 예전에도 오재일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토론이 많았지만 항상 좀 죄송하지만 리셋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윤상건 교수님하고 김기복 소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2020년부터 국고보조금 이제 고민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연찮게 물생계가 근무하면서 그 당시 과장님, 물국장님 모시고 환노위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환경부 기재부도 미팅했습니다. 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그 논리는 다 있어요. 저희도 만들었고 어디서 부딪히냐면 즉 서울은 돈이 많다. 그러면 하수도는 특별회계지 일반회계는 상관이 없느냐 하면 그러면 서울시는 결국은 다른 분야의 국고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필요하다면 학술 용역을 하시든 해서 논리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는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이 일부 도와주셨지만 좀 힘에 부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논리적으로 해서 아까 김기복 소장님께서 그 4, 5년 전에 공청회 가셨던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가 뭔가 하면 전국 하수도 평균 서울을 뺀 지방 설치율이 80%가 근접됐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는 신설 분야에 집중해서 줄 것이 아니고 지방들도 정비 분야로다가 재편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 광역시가 30%, 그다음에 일반 시군구가 50%, 특별자치시도가 60%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율로 따지더라도 서울시는 아까 윤상현 교수님처럼 저기 2009년도에 10%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를 만들려는 전략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쟁취를 한다면 굉장히 논리 개발과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시는 고위층이나 또는 그 집행부 말고 의회 측에서도 다각도로 좀 합심을 해주셔서 그것을 늘린다면 어떤 시민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옛날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장수명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좋은 방법으로 갱생을 하고 있으니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고 지금 거의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는 임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금 하수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